자, 첫 시간에 이어서 그 시를 감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그 오늘 준비된 시가 13편인데 우리가 앞 시간에서 3편만 읽었어요. 서두르지 않고 나머지 남는 시가 있으면 그건 여러분들이 집에서 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앞에서는 약간 그 시의 이론을 좀 얘기했죠. 그러니까 첫 시간보다는 좀 많은 시를 볼 것 같은데 이미 또 1시간 동안 공부해서 시를 보는 눈들이 생겼기 때문에 조금 빨리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귀촉도, 서정주의 귀촉도가 있습니다. 거기 한자가 써 있죠. 귀촉도, 총나라로 돌아가는 길이란 뜻을 가졌는데 이건 동시에 이거 새의 이름입니다. 접동새, 뭐 소쩍새, 뭐 촉새하니까 또 딴 뜻이다. 촉조 뭐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는데 접동새와 소쩍새가 어떻게 다르냐? 이런 걸 이제 이 동물학적으로 따지기 시작하면 이 서정시 감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이러한 시들이 갖는 시에서는 다 똑같은 시로 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소쩍새라는 시가 그 이름이 뭐 처음에 서정주가 시를 발표할 때는 이렇게 표기를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소쩍새가 솥이 작다 해서 생긴 말이다 하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모든 언어의 어원은 다 가설일 뿐입니다. 실제로 소쩍새가 우는 소리가 소쩍소쩍 들리니까 그냥 소쩍새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뭐 어떤 전설과 관련돼 가지고 그 어떤 며느리가 씹사리가 좀 센 집에 시집을 갔는데 요즘 밥하기가 쉽죠. 근데 옛날에는 밥을 하려면 다 방아를 쪄야 돼요. 방아를 7번 찌면 7분도 쌀이고 9번 찌면 9분도 쌀인 거예요. 그러니까 고려 시대만 하더라도 방아를 쪄가지고 쌀을 만들어가지고 그걸로 밥을 하는 집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려 때 그 고려의 노래 상저가 같은, 상저라는 건 방아 찢는다의 뜻인데 그걸 보면 다른 게 아니라 밥하려고 방아 찢는 거예요. 그러니까 둥기둥 방아나 찢세, 거친 밥이나 지어서 아버님 어머니께 드리고 남거든 내 먹으리, 뭐 희야에 이런 노래입니다. 근데 이제 그러니까 그때가 식구가 많으니까 이 밥을 여러 번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방아를 쪄서 시집 식구들은 많지, 밥은 여러 번 해야지, 솥이 작지. 과로로 죽어버렸어요, 이 여자가. 그래 한이 돼가지고 솥이 작은 것이 한이 돼서 솥 작다 울어가지고 소쩍새다 새가 되어가지고 뭐 이런 바보 같은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한과 관련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미지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귀촉도에서. 이 시는 이별 중에서도 이 사별의 그 정화를 노래할 시 중에서 세계 최고의 시입니다. 내가 볼 때는 우리가 이별, 사별을 얘기한 무슨 뭐 이별을 얘기하는 시로 뭐 고려 때 가시리라는 시도 있고 가시 있고 바리고 가시 있고 알죠? 그 다음에 무슨 뭐 서양에도 이별을 노래한 시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중국에도 무슨 뭐 초사 같은 구론의 초사든가요? 네. 내 개인적으로 볼 때는 사별을 노래한 시 중에 세계에서라는 말은 내가 읽은 시 중에서는 제일 이 시다운 시가 귀촉도라는 생각에서 오늘 이 시 한 편을 넣습니다. 눈물 아롱아롱 피리 불고 가신님의 밟으신 길은, 지금 상여 나가는 장면을 생각하시면 돼요. 상여를 따라가는 사람들의 눈물이 아롱아롱한 겁니다. 그러면서
피 불고 가신님의 밟으신 길은, 상여가 진행되는 동안에 음악이 연주되죠. 피 불고 가신님의 밟으신 길은 진달래 꽃 피우는 서역산만리. 아주 환상적이죠. 비현실적입니다. 그리고 이 시에 나오는 서역산만리건 그 아래에 나오는 파촉산만리건 다 저승을 의미합니다. 저승이고, 여러분들 그 200의 시 그 촉도란인가요? 그런 시도 있지만 얼마나 길이 험합니까? 촉나라로 가는 길이. 그러니까 다시 오지 못하는 곳이에요. 다시 오지, 가서 한번 가면 다시 오지 못하는 길. 이건 죽음이죠. 진달래 꽃 피우는 서역산만리. 자기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다 그겁니다. 저승에 갔어요. 서역산만리. 흰옷깃 여며여며 가옵신 임해. 이 장면은 그 상복을 입은 사람들이 옷깃을 여며여며라고 할 수도 있고, 시신을 이렇게 시신에게 옷을 입히는 이 장면을 생각해도 뭐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아무 쪽으로 생각해도. 흰옷깃 여며여며 가옵신님의 다시 오지 못하는 파촉산만리. 앞에 나온 서역산만리, 파촉산만리 다 같은 뜻이라고 했죠. 뭐 이런 걸 보면서 이제 여기는 그러면 중앙아시아야. 딱 이제 이렇게 서역 뭐 중국에서 그 시안에서 그 하소회랑 건너가지고 이쪽으로 하면 중앙아시아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막 이런 거 이제 생각하면 시 감상이 제대로 안 돼요. 서역산만리, 파촉산만리. 자,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다 그겁니다. 자, 그런데 항상 이 사랑이라는 것의 가장 큰 징조는 나보다 님을 위하고 싶은 희생의 마음이 아니라, 그건 제2 징조입니다. 사랑의 제1 징조는 일체감이에요. 하나가 되고 싶은 마음입니다. 하나가 되고 싶은 마음, 그 하나는 될 수 없으니까 닮아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냥 뭐 커플 반지라도 하고 뭐 세타라도 같은 거 입고 돌아다니는 게 좀 유치하긴 해도 그런 발상인 겁니다. 옷이라도 같이 입으려는 거. 그러니까 지금 님은 죽었는데 나도 죽어야지 이게 일체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럴 수는 없어. 그럴 수는 없으니까 신이나 삼아줄 걸. 이 삼다. 집신을 짜다 이 뜻이에요. 집신이나 짜줄 걸. 뭘로 짜주냐? 님과 나 사이에 있었던 슬픈 사연으로. 님과 나 사이에 있었던 슬픈 사연으로 집신이나 짜줄 걸. 그러니까 오로리 아로색인 육날 메투리가 집신입니다. 그러니까 집신이라도 짜서 관에다 넣어주고 싶었어. 자, 이러한 감정이 점점 심화됩니다. 은장도 푸른 날로 인양 베어서. 그래서 인양이라는 이 부사의 사용도 아주 탁월하죠. 은장도 푸른 날로 인양 베어서 부질없는 이 머리털 엮어드릴 걸. 자, 여기서 은장도라는 단어에 대상과 이 시적 화자 사이의 관계가 아주 드러나죠. 어떤 사이예요? 은장도를 받은 사이라고. 그러니까 은장도는 아무한테나 주는 거 아니에요. 이 말이 알겠어요? 그리고 또 아무한테나 받는 것도 아니야. 그리고 그건 그냥 간직하는 거지. 뭐 그 사과 같은 거 받아가지고 막 은장도 같은 거 받아가지고 막 사과 깎고 먹고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은장도 1대1의 관계예요. 하나밖에 없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 은장도가 날이 푸르러요. 여전히 이 사랑은 그대로라 그겁니다. 죽었지만. 그래서 은장도 푸른 날로 자기 머리털이라도 샥 인양 베어가지고 관에다 넣어주고 싶은 거야. 그런데 그게 부질 있어 없어? 부질없잖아요. 부질없는 이 머리털 엮어드릴 걸. 자, 그 다음 장면은 임을 묻고 온 저녁이라고 봐야 돼요. 상가가 차려졌어요. 초롱 불빛이 켜졌죠.
초롱의 불빛, 지친 밤하늘. 그 매장을 하고 그러면 다 피곤하기도 하고 막 마음이 막 아프고, 특히 그 산에다가 사랑하는 사람을 묻고 가족을 묻고 오면 하늘이 지쳐 보이는 거예요. 지친 밤하늘, 구비구비 은합물 목이 젖은 새. 자, 이 시의 화자가 새, 귀족도, 소쩍새, 접동새로 변화됐습니다. 그런데 하늘에는 은하수가 있어요. 은하수가 있는데 그 은하수 아래에서 입 벌리고 우니까 그 은하수의 물이 목에 들어와 가지고 젖었다, 이런 상상을 해야 돼요. 구비구비 은합물 목이 젖었다. 그러니까 은하수를 보면서 은하수 아래에서 우니까 저 하늘에 있는 은하수가 이 목으로 들어왔다는 이 우주적 상상이 여기 지금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구비구비 은합물 목이 젖은 새, 차마 안이 솟는 가락 눈이 감겨서. 자, 우는데 자꾸 울고 또 우니까 소리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온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막 인상을 쓰는 거예요. 얼굴 막 그러니까 뭐가 안 나오는 걸 내보내려고 하면 인상 쓰잖아. 여러분들 화장실에서도 뭐 대변 볼 때 눈물이 이제 너무 우니까 소리가 안 나니까 막 눈이 감겨서, 차마 안이 솟는 가락 눈이 감겨서 하는 순간에 여러분들 목을 너무 많이 쓰면 여기가 터진다고 하잖아요. 그죠? 판소리 하는 사람들 어느 날 뭐 소리가 터져가지고 막 차마 안이 솟는 가락, 눈물도 말랐고 소리도 이제 다 소진돼가지고 안 나오는데도 계속 우니까 얼마나 슬프면 어느 순간에 이 목이 탁 터져버린 겁니다. 여기가 쫙 갈라졌어요. 쫙 갈라졌으니까 피가 났겠죠. 그런데 그 피에 취해가지고 계속 웃다는 뜻이에요. 피비린내에 취해가지고. 이 슬픔을 이 정도로 얘기할 수 있는 이 시인은 흔하지 않습니다. 제 피에 취한 새가 귀족도 온다 해놓고 사실 이 정도로 끝내도 되는데 이제 좀 미숙한 독자를 위해서 왜 이렇게 우는가 하고 마지막 한 줄 소개해 줬어요. 그죠? 그대 하늘 끝 홀로 가신 님아. 자, 그러니까 님을 떠나보내고 매장하고 와서 은하수 밑에서 울다 보니까 은하수의 물이 목에 잠겨서, 은하수의 물이 목에 잠긴 채로 울다 보니까 그것도 다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더 이상 소리가 안 나니까 악을 쓰고 울다가 목이 터져 가지고 피가 나는데 그 자기 목에 피비린내에 취해 가지고 계속 우는 이 사별의 한을 말하는 시라 그겁니다. 참 우리가 서정주는 우리로 하여금 많은 고민을 하게 하는 시입니다. 그리고 예외를 둬서는 안 되지 않느냐. 아주 몰역사적인 삶을 살았던 이 시인에게 일제 때는 친일을 하고 이승만 전두환 때는 독재에 부역했던 이 시인에게 시를 좀 잘 쓴다는 이유로, 재능이 승하다는 이유로 예외를 두다 보면 모두에게 면죄부를 주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틀린 생각은 아니에요. 그러나 나는 개인적으로 예외 없는 법칙은 없다, 이런 말을 합니다. 한 명의 예외를 둔다면 서정주의 시는 나는 읽혀야 된다고 봐요. 한 10여 편의 시가 세계적 수준을 능가하고 있습니다. 그 서정주의 화사, 그 꽃뱀의 이야기를, 서정주의 동천, 내 마음속 우리님의 고운 눈썹을, 그 다음에 자화상, 애비는 종이었다 하고 시작되는 자화상, 그 다음에 서정주의 그 영산원 같은 시는 그 한 후처에 그 아리고 그 아픈 현재의 모습을 아주 짤막하고 아름답게 얘기하죠. 서정주의 산문시, 신부, 해일 이런 시들은 아주 탁월합니다.
이런 시인이 마쓰이 히데오 오장을 보내며 이런 시를 이제 썼다 그겁니다. 가미카제에 해가지고 마쓰이 히데오 그대는 우리의 가미카제 특공대 이런 시를 썼어요. 4편의 친일 시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줘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민을 하게 하는데 이 서정주는 제 개인적인 관계에서 볼 때 뭐 권력이나 돈을 추구했던 사람은 아니고 기본적으로 인간은 이 도덕적 인간과 유의적 인간이 있어요. 도덕적 인간이라고 해서 도덕이 높다는 뜻은 아니에요. 도덕을 추구한다는 뜻이지. 도덕을 추구한다고 해서 도덕성을 다 갖추는 건 아니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실제로 말만 하면 도덕, 역사 부르짖으면서 그 인간이 말만 하면 잘 놀고 즐겁게 살자 이런 사람보다 못한 인간도 많죠. 나는 그렇게 봐요. 내가 쓴 압록강을 넘어서라는 소설이 도덕적 삶을 추구하는 신규식이라는 소설과 이 신규식이라는 인물과 유의적 인간을 추구하는 김태수라는 이 두 인물을 대비시키는 소설이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러한 유의적 인간의 삶의 이 요인은 도덕과 윤리와 무관합니다. 이 사람들은 심미적 삶을 추구. 근데 이 사람들은 윤리적 삶을 추구해요. 그러나 자기가 도덕적 인간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의 도덕성이 유의적 인간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도덕성보다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어요. 반대로 유의적 인간이라고 말하는 사람의 유의성이, 신미성이 도덕적 인간보다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결국은 어떤 전인적인 격을 갖추려면 이 둘이 중용적으로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고 보는데 예술에서 필요한 것은 도덕이 아니라 신미입니다. 이건 어쩔 수 없어요. 그래야지 예술이 따로 존재의 의의를 갖잖아요. 도덕이나 역사는 사상 또는 철학 이쪽에다 맡기고 신미와 유의는 예술에다 맡기고 그것을 우리가 두루 감상할 때 전인적 인격을 저는 갖춘다고 봅니다. 이 시는 지금 눈물 아롱아롱 첫 택만 지금 음보율이 없고 그 다음은 3음보 세 음절씩 끊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음수열로는 7호조예요. 그러니까 피리 불고 가신 님의 밟으신 길은 진달래 꽃 피우는 서역산만리 흰옥깃 여며하며 가옵신 님의 다시 오진 못하는 파촉산만리 이렇게 7호조가 연속 이어지고 있죠. 우리의 전통적인 그 음악적 율조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시를 읽을 때는 3음보로 끌어 읽어야 돼요. 피리 불고 가신 님의 밟으신 길은 진달래 꽃 피우는 서역산만리 흰옥깃 여며여며 가옵신 님의 다시 오진 못하는 파촉산만리 이렇게 마지막 5자를 한 번에 읽어야 돼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귀촉도 서정주 다 함께 시작. 귀촉도 서정주 눈물 하루하루 피리 불고 가신 님의 밟으신 길은 진달래 꽃 피우는 서역산만리 흰옥깃 여며여며 가옵신 님의 다시 오진 못하는 파촉산만리 신이나 삼아줄 걸 슬픈 사연에 오로리 아로새긴 육날 맺기 음장도 푸른 날로 인양 되어서 부질없는 이 머리털 엮어드는 초록의 불빛 지친 밤하늘 구비구비 은한물 목이 젖은 새 차마 안 있었는가라 눈이 감겨서 제피에 취한 새가 귀촉도 온다. 그대 하늘 끝 홀로 가신다.
자, 우리 사회에 아직도 청산되지 못하고 있는 어떤 그 친일의 역사. 당연히 친일의 역사는 청산되고 그 친일의 그 행위는 단죄돼야 되는데 모든 그 역사 청산에는 공정성이 있어야 돼요. 정확해야 됩니다. 그 숱한 유럽의 제국주의 철학자들은 존경하고 아직도 계속 책을 내면서 우리의 전통적이고 이 민속적인 시인 하나만을 이렇게 공격하는 행위는 일단 공부가 덜 돼서 그래요. 친일 청산이 진정으로 되려면 먼저 제국주의 청산이 돼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프랑스가 역사 청산을 잘했다, 독일이 역사 청산을 잘했다, 걔들이 뭘 역사 청산을 했어요? 하기는 나치 청산했고 나치 부역자 청산했지. 걔들이 무슨 제국주의 청산한 적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제국주의자들은 그토록 우러러보면서 자, 그런 것도 우리가 같이 봐야 돼요. 그런 생각을 서정주를 비호하거나 두둔할 생각은 전혀 없어요. 그의 삶과 그의 친일행위를 더 논의해봐야 할 사항이다. 우리 사회에서. 저는 그런 생각은 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13편으로 제시된 시인 중에서 박목월이 2편의 시가 제시됐으니까 12명의 시인이 지금 나와요.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황동규, 조금 지나서 나오는 여자 시인 문정희, 이런 사람들이 다 서정주에게 시를 배운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서정주의 추천으로 시인이 됐던 사람들입니다. 서정주가 8.15 이전에 한국 시를 대표하는 시인이라면, 그러니까 지난번에 여론조사해 보니까 가장 과대평가받는 시인 해가지고 서정주 그게 아니라 시인 중에 가장 유명하죠. 황동규는 아마 그 8.15 이후에 시인으로 탁월한 시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소설가 황순원의 아들이죠. 이 황동규의 이 조그만 사랑 노래, 저는 이 시가 발표된 시점에 읽었어요. 이 시가 발표된 시점은 그야말로 박정희가 총을 맞고 죽기 거의 직전의 시점, 유신 말기입니다. 얼핏 보면 그냥 사랑을 말하는 이별을 말하는 연애시일 수도 있지만 그때 시대 상황인지라 저는 이 시를 동시에 그 유신 말기의 시대상을 담고 있는 시로 읽었어요. 그리고 유신 말에 시대상을 담은 시치고는 이렇게 아름답고 처절하고 아주 짧으면서도 강렬하게 시를 쓸 수가 있겠는가. 여러분들은 모르겠어요. 뭐 요즘 386, 586 해가지고 뭐 80년대, 90년대 뭐 운동권 얘기하는데 70년대의 그 막막한 삶이라는 것은 그때 청년기를 보냈던 사람으로서의 그 분위기라는 것은 80년대 뭐 중반 이후의 분위기하고는 너무나 큰 차이가 나요. 실제로. 그냥 자기의 인생 자체가 아주 어두워버려요. 어두워요. 내가 이거 어떻게 살아간단 말이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시대가 암울했어요. 어떠한 희망도 없고 정말 이 사회공동체에서 무엇인가를 하고 내 나름대로 의미 있는 삶을 살아보고자 하는 생각을 못하게 만드는 분위기. 그러니까 제가 그때 전두환 때 초기까지 그랬어요. 전두환 초기. 그러니까 박정희 시대에는 그 어떤 정치적 대화도 할 수가 없어요. 교실에서는 물론이고 친구들끼리도 아주 가까운 친구들끼리, 그리고 박정희 욕하려면 조그맣게 소탁소탁 또 두세 사람 있는 데서는 안 돼요. 그런 분위기. 그리고 이제 전두환 시대로 가가지고 제가 그때 이제 그
대학원을 할 때 그 학부 학생들 100일장 심사를 하기로 된 날이에요. 4.19 탑에서 100일장이 있었는데, 근데 심사하기 전날 그 친구 둘하고 술 한잔 마시고 버스를 탔단 말입니다. 다음날 이제 100일장 심사, 저는 뭐 비교적 그 어린 나이에 이제 좀 심사를 맡은 거예요. 100일장. 나머지 시 쪽은 뭐 아주 뭐 지금 교과서에도 뭐 시가 있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이제 좀 다음날 100일장 심사도 하고 술 한잔 먹고 뭐 조금 이렇게 취기가 올라가지고 전두환이 욕을 좀 했어요. 버스에서. 근데 가다 보니까 소리가 들려요, 사람들이.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그 버스가, 내가 그 욕을 하기 시작한 것은 해화동에서 삼성교쯤이었던 것 같은데, 거기서 한정류장 반 가가지고 버스가 도남동으로 직진해야 되는데 지멋대로 기사가 우회전해가지고 한 300m 가면 앞쪽에 성북경찰서가 있어요. 그 버스가 노선을 바꿔가지고 경찰서 마당으로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저 버스가 뭐야? 나는 또 그것도 모르고. 그러더니 경찰이 딱 올라오더니 우리 3명 딱 잡아가는 거예요. 제가 다음날 심사도 못하고 유치장에 있었는데 그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를 이렇게 아름답게 얘기하는 시는 없어요. 조그만 사랑 노래. 어제를 동여맨 편지를 받았다. 어제를 동여맸다. 이별의 편지입니다. 어제까지의 관계는 이제 다 청산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 사이도 아니야. 여기서 이별은 희망과 이별, 뭐 이런 거라고 볼 수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이라고 해도 돼. 늘 그대 뒤를 따르던 길 문득 사라지고. 여기서 그대는 말 그대로 그대일 수도 있고 희망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길이 문득 사라졌습니다. 그 삼선개헌 할 때만 해도 조금 그런 생각이 안 들었는데, 유신헌법 떨어지고 긴급조치 떨어지면서 헌법 바꾸자고 말 한마디 하면 징역 15년 때리기 시작하는데 길이 문득 사라짐을 느껴요. 실제로. 이건 일제 때보다도 더 심한 거예요. 일제 때는 독립운동하면 아주 빨갱이 아닌다며야 다 3년 5년 때렸어요. 빨갱이는 한 5년 7년 10년 때리고. 길 문득 사라지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살 것이냐, 이게 절망적인 거예요. 그런 사회에서 어떻게 살겠어요. 여기저기서 어린 날 우리와 놀아주던 돌들이, 우리와 놀아주던 어린 날에 그 함께 놀던 그 놀이기구, 이 아주 친감이 있는 돌들인데, 이런 것들이 어린 시절까지도 지금 얼굴을 가리고 박혀 있다는 거예요. 돌들이. 그러니까 어린 시절의 추억까지도 이제는 아주 이렇게 갇혀버리고 절망적인 상태로 변해버렸다 그겁니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을 포기하지는 않아요. 추위 환한 저녁 하늘에, 추위로 가득 찬, 그러나 환한 저녁 하늘에 찬찬히 깨어진 금들이, 추위 환한 저녁 하늘. 근데 거기에 깨진 금들이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이 절망적 이 풍경입니까? 성긴 눈 날린다. 자, 눈도 성긴 눈이 날려요. 자, 그런데 갑자기 성기게 날리는 이 눈송이의 시저화자의 모습이 투영, 이입되는 겁니다. 땅 어디에 내려앉지 못하고 눈뜨고 떨며 한없이 떠다니는 몇 송이 눈. 눈뜨고 떨며 한없이 떠다니는 몇 송이 눈에서 자기 자신들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아까 저 위에 있던 표현도 얼마나 탁월합니까? 늘 그대 뒤를 따르던 길 문득 사라지고, 여기까지는 뭐 그 다음 표현이 탁월해요. 얼마나 희망이 사라졌는가를, 길 문득 사라지고 그 다음에 길 아닌 것들도 사라지고, 이런 표현들이, 그러니까 완전히 절망 속에 부유 떠돌아다니고 방황하게 된 이웃신말기의 현실을
아주 이렇게 시적으로 예술적으로 표현했다는 점에서 이 황동규의 가치는 큽니다. 황동규의 좋은 시들, 빼어난 시들 몇 편 더 있어요. 아주 좋은 시입니다. 이게 1978년 아닙니까? 시점이. 자, 그 다음은 뭐 우리가 쉽게 읽을 수 있는 이제 시가 있는데, 우리 조그만 사랑 노래 한번 읽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조그만 사랑 노래 황동규, 다 함께 시작. 조그만 사랑 노래 황동규. 어제를 동엽의 편지를 받았다. 늘 그의 길을 따르던 길이 문득 사라지고 길 아닌 것들도 사라지고 여기저기서 어린 날 우리와 놀아주던 돌들이 얼굴을 가리고 박혀있어. 사랑한다 사랑한다. 쉬는 저녁 하늘에 찬찬히 깨어진 금들이 보인다. 성긴 눈이 날린다. 땅 어디에 내려앉지 못하고 눈뜨고 떨며 한없이 떠다니는 여섯송이. 그 다음 시는 그냥 간단히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용학 선생의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는데, 이용학 선생은 함경도 시인입니다. 근데 여기서 풀벌레 소리는 그 한 이방을 떠도는 우국지사의 죽음을 숭고하게 만드는 그 청각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우국지사의 아주 비장하고 숭고한 죽음을 말하고 있는 시인데, 이 시는 여러분들이 한 두세 번만 읽으면 쉽게 그 분위기가 감지되고 좋은 시이긴 합니다만 쉬운 시예요. 그래서 이 시는 그냥 넘어가고, 그 다음에 좀 재미난 시가 하나 있습니다. 내가 그 백권대학에다가 한국의 개돼지들이 읽을 만한 시 몇 편을 제시를 했어요. 개에 관한 명상 해가지고 재미난 시라서 이 시를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개에 관한 명상. 늑대의 손자. 개가 이제 늑대의 손자 정도는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개의 용모가 늑대하고 좀 비슷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 전투력에 있어서는 비교가 안 되죠. 개야 뭐 아니야. 10댓마리도 늑대 한 마리가 그냥 쳐버려요. 그냥 순식간에. 늑대의 손자. 아버지를 닮지 못해 들에서 정원으로 추방당한. 들은 야생이죠. 정원은 인간 세상입니다. 추방당한 들개의 아우. 그러니까 이제 들개의 동생 정도는 된다는 거예요. 개가. 가족을 이해하지 못해. 그러니까 자기 형 들개, 자기 조상 늑대를 이해를 못한다 그겁니다. 개가. 가족을 이해하지 못해 날 것으로부터 야생의 생식을 하지 않고 뭘 먹어요? 밥 찌꺼기로 식성이 변한. 밥도 지가 차려 먹을 줄 아나요? 사람이 차려주잖아요. 설거지도 못해요, 개가. 용도가 아주 다양하고, 근데 용도는 아주 다양해. 주인을 속일 줄 모르며, 주인은 사람이죠. 원망은 더더욱 알지 못하는 저 동물답지 못하게 호화스러운 잡종의 것들, 저 어벙하게 팔려만 가는 순종의 것들. 하지만 나는 여러 번 보았지 않았는가?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지금 여기서 개는 세상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가끔가다 제 새끼들이 이 집 저 집 흩어지게 되면 맥없는 목소리로 키 큰 양옥집 사이에서 우리 이웃의 대문 앞에서 늑대의 자손임을 들개의 아우였음을 애원하는 아주 미묘한 후회들. 원래 이제 그 뭐 개도 이제 새끼들 껴놓으면 뭐 한동안 좀 울잖아요. 근데 그게 무슨 늑대나 들개처럼 이렇게 세게 우는 게 아니라 애원하는 울음이라 그겁니다. 하지만 나는 이것 또한 잘 알고 있지 않은가. 상당히 심각한 얘기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죄라는 것은 더러워질 때부터 더러웠다는 것. 죄 중에서 가장 큰 죄는
본래의 제 모습을 모르는 것임을 잘 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죄는, 죄 중에서 최악의 죄는 제 모습을 모르는 거라 그겁니다. 지가 그래도 늑대의 손자고 들개의 아웃 정도는 되는데 이건 완전히 그걸 잊어먹고 자기의 본래 모습을 모르는 거. 여러분 모양주의가 별겁니까? 자기의 본래 모습을 잊어먹는 거 아닙니까? 모양주의가. 제가 지난번에 우리 그 무안에서 오신 부부하고 얘기를 하는데 재미난 얘기를 들었어요. 이 고구마 농사를 지으시는데 이분들이 그 일하는 이 인부 중에 프랑스 사람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프랑스에서도 막 사람 차별하고 노동 차별하고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뭐 농촌 뭐 일당 그렇게 약하지 않잖아요. 그래 이제 한국말 좀 배워가지고 대화도 하고 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궁금한 걸 물어봤어요. 알렉스라고 하는데 이름이. 알렉스, 너 그게 뭐죠? 프랑스 말로 똘레랑스. 똘레랑스가 뭔지 아냐? 그러니까 똘레랑스? 그런 말 처음 들어요. 그러더니 발음이 이제 똘레랑스가 아니겠지 프랑스 말. 그러더니 똘레 뭐 항스 그러더니 이 한국에서는 그 프랑스 사람들이 관용 똘레랑스가 있다고 얘기한다고. 프랑스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 한국에서 지시인이 좀 유명한 지시인이 파리의 택시 운전사라는 책을 써가지고 사람들이 멋지게 생각한다. 프랑스도 운전기사 깔보는 건 똑같아요. 막 하면서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에서 무슨 운동권 출신 작가라는 여자가 또는 운동권 출신 무슨 그 간부였다는 그 학자연하는 사람들이 페이스북 같은 데다가 프랑스 예찬의 글들을 쓰는 거예요. 지금도. 나는 그 사람들에게 개에 관한 명상을 권합니다. 죄 중에서 가장 큰 죄는 본래의 제 모습을 모르는 것임을. 잘 가라. 여러분들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죄. 이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이건 철학적 과제가 아닙니다. 자, 우리가 친일을 욕할 수 있어요. 세월호 사람들 그리워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누군가를 비판할 수 있어요. 엄정하게. 자기는 어떤가는 생각해야 돼요. 좀. 허구한 날 리본 달며 그리워한다. 정말로 그리워하는가? 하고 한번 물어볼 필요. 그리고 뭐가 그리움의 대상이라는 것은 본 적이 있는 사람이라야 그리운 거예요. 노무현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노무현 그립다고 하면 안 되는, 물론 사진으로 봤으니까 영상으로. 우리가 그런 심한 위선적이고 도덕적 발언을 하기 전에 나는 누구인가를 챙겨야 된다 그겁니다. 친일청산 말로는 쉬워요. 친일청산을 위해서 노력하고 심지어 책이라도 한 권 제대로 읽은 적 있어요? 김구 선생이 얘기한 친일 칠가살이 뭔지 알아요? 무조건 유명하고 이런 사람들만 욕하고. 저는 이런 것이 기본적으로 자기 본래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나오는 과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 늑대의 손자, 들개의 아우, 영원하라. 늘 곁에 있어주어 고맙고도 한심한 개의 자손, 개의 아우들이요. 자, 이것은 아주 쉽게 얘기하죠. 개 같은 인간들에 대한 야유와 조롱을 담고 있고, 여기서 개 같은 인간들에는 자기 자신도 포함되는 아주 재미난 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빠삐용이라는 시, 상행이라는 시, 이 교재는 여러분들 좀 간직을 하고 있다가 또 적당한 시간에 한번 같이 읽는 시간이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많이 남았는데 좀 재미난 시로 7페이지에 있는 문정희의 다시 남자를 위하여, 이거 한 편 읽고 잠깐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시를 읽어도 지금 너무 심하게 많이 공부하는 건 여러분들 힘들죠.
이 시는 그냥 읽으면 바로 이해가 되는 시예요. 그 야생, 그야말로 어떤 그 진정한 용기, 분노 이런 걸 잃어가는 요즘 남자들에 대해서 한탄하는 시입니다. 요새는 왜 사나이를 만나기가 힘든지, 싱싱하게 몸부림치는 강물치처럼 온몸을 던져오는 거대한 파도를, 강물치와 같은 파도 같은 남자, 몰래 숨어 헤치우는 누렇고 나약한 잡것들 뿐. 누렇고 나약한, 요즘 남자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눈에 띌까 어슬렁거리는 초라한 잡종들 뿐. 눈부신 야생만은 만나기가 어렵지. 여권운동가들이 저지른 일 중에 가장 큰 실수는 바로 세상에서 멋진 잡놈들을 추방해버린 것은 아닐까. 괜히 이렇게 여자들 앞에서 멋진 잡놈인 체 하다가 졸제 이렇게 페미니스트한테 막 성희롱자, 성추행자로 몰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조심 안 할 수가 없죠. 말도. 핑계대기 쉬운 말로 산업사의 탓인가. 그대의 빛나는 이빨을 뽑아내고 그들의 빛나는 이빨을 뽑아내고 그들의 거친 머리카락을 솎아내고 그들의 말에 제지의 쇄골이를 채워버린 것은 누구일까? 그건 너무 슬픈 일이야. 여자들은 누구나 마음속 깊이 야성의 사나이를 만나고 싶어하는 걸. 갈증처럼 바람둥이에 휘말려 한평생을 던져버리고 싶은 걸. 그런데 어찌된 일이야. 요새는 비겁하게 치마 속으로 손을 들이미는 때묻고 야가 빠진 졸개들은 많은데, 불꽃을 찾아 온 사막을 헤매이며 검은 눈썹을 태우는 진짜 멋있고 당당한 잡놈은 멸종위기네. 그 다음 것은 이제 그 다른 시가 들어와 있어요. 좀 재미난 시죠. 뭐 이런 시들은 좀 그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는 하는데, 또 그 일단 그 문정희 시는 천재성이 있는 여성 시인이에요. 그래 문정희의 시들 가운데 탁월한 시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예술이라는 것이 그래요. 특히 그 사람이 어떠한 그 품성이나 자질이나 식견이나 역사 의식이나 이런 거와 상관없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예술 분야가 연주예요. 연주. 그러니까 세계적인 연주가들 가운데 저렇게 무식할 수가 있나 하는 연주가들 많아요. 성악도 비슷합니다. 악기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악기가 뭐 연주니까 성악까지 포함해서 다 연주 아닙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현상은 그림에도 많아요. 내가 만나본 예술가 중에서 그림 그리는 사람들이 가장 후한무치합니다. 이건 뭐 상식이 없어요. 음악하는 사람들 대단히 서정적일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다 똑같아요. 그나마 이 비율로 볼 때 가장 위선자가 많은 집단은 시인하고 철학자예요. 내가 볼 때. 그리고 이 문정희 시인도 보면, 야, 이런 시를 쓰는 사람이 저렇게 소박하고 약간 세속적일 수가 있을까 하는 느낌이, 사람은 좋은 사람인데 굉장히 좋은 아주 탁월한 시인인데, 실제로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그냥 우리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생각을 꼭 해야 돼요. 뭐 어느 한 분야를 잘한다고 해서 우리와 다른 사람으로 생각하지 말라 그겁니다. 그냥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시를 잘 쓰는 사람, 이 정도로 봐줘야 돼요. 꼭. 그래야지 인간관계가 대등하게 이루어지고 나의 모습을 유지하면서 내가 제대로 된 자주적이고 자립적인 개체로 성장, 확장할 수가 있는 거지. 항상 남 앞에서 하나 굽히고 들어가고 이러면 안 된다 그겁니다. 그리고 자녀들한테도 그걸 어려서 가르쳐야 돼요. 딴 거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어려서 가르칠 걸 안 가르치고 나중에 시집 보낼 때 그냥 돈이나 잔뜩 주려고 하고 이러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다들. 결혼시킬 때. 자, 나머지 여러분들 그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라는 김수영의 시하고 정향의 물끓이기라는 시가 있는데 저는 정향의 물끓이기라는 시가 똑같은 주제예요. 김수영의 시보다 더 재미나고 좋다는 생각으로 하나. 김수영은 뭐 좀 이름이 좀 유명하니까 제시를 했어요. 자, 여러분들 이거 때 아니게 너무 많은 공부를 시키는 것 같아서 내가 조금 미안합니다.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그냥 한 3-40분 간단하게 논리 얘기를 하고 공부 많이 하지 않겠습니다. 너무 많이 하는 것 같네요. 좀 미안합니다. 자, 2교시를 끝내겠습니다. 예.